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아닌 밖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원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면 키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온 이유는 기사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터뷰니까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 텐데요. 일단 키사의 원장님으로서 힘든 점 먼저 얘기하시고. 아무래도 기사가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일단 스튜디오로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렇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 어떤 일하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단 키사라고 이렇게 좀 많이 그렇죠. 불리고요. 정보보호 디지털 전문 기관입니다. 뭐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것의 안전한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보안 산업 육성,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 기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많아지고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빈번하다 보니까 키사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또 높아졌어요. 또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이버 공격, 사이버 보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이제 사이버적인 공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물론 있죠.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유형에 따라 이제 대응하는 매뉴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PC나 뭐 모바일 어떤 기기를 이렇게 감염시켜서 돈 달라고 협박하는 그런 종류의 사이버 공격이잖아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또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고가 인지됐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분석을 잘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PC나 그런 이용자한테 보안 조치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확산시키고 공지하고 여러 가지 패치 같은 거, 백신 같은 거 만들어서 보급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 어떤 일련의 대응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사고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요즘에 보면 이제 제 주위에서 예전에 뭐 기사도 많이 보이지만 하루에 CCTV에 몇 번이나 사람이 찍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CCTV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CCTV 보안과 관련해서도 키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CCTV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안전 이런 걸 위해서 기능을 하죠. 근데 CCTV가 잘못 이렇게 이용됐을 때는 사생활 침해 이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CCTV 성능 자체가 보안이나 이런 거 잘 할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사가 그 지능형 CCTV 그 성능 평가 기술을 이렇게 검증하고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 CCTV 수가 약 그 연간 지금까지 한 160만 대 되고 매년 한 1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해서 좀 더 안전하게 CC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CCTV 하면 단순하게 찍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능형 CCTV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CCTV를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CCTV 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스스로 감지해야 되니까 어떤 범죄 행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가 쓰러진다거나 어떤 범죄자가 이제 뭐 침범을 한다거나 등등의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감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그 테스트만 하는데 그치지는 않고요. 네. 뭐 경찰청과 협력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고요. 또 여러 공공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CCTV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버 보안이나 CCTV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권한이 좀 부족해서 어떠한 일을 잘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사 같은 경우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게 대응하는 수준이 이제 삼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또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업무를 수행합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사고를 이제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 또는 그 공급자에 대해서 권고 이상의 수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법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망상의 어떤 사고 예방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이용자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보통신 관련된 어떤 그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통신 제공자로 좀 더 이렇게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단순히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점검이나 이런 어떤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대응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의무화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조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협의를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외에서는 키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네,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있는 건 아니고 몇몇 나라에서 키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이나 하부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이제 미국의 C사라는 네. 게 있고 영국의 NCSC, 그다음에 EU의 ENISA라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기관하고 좀 직접적 수평적 비교하기는 뭐한 게 우리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디지털 보안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안전 기반 조성,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기관들은 사이버 보안만 해요. 그런데 비해서 예산과 인력의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런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예산과 인력의 차이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지금 말씀드린 아까 세 개 기관에서의 어떤 예산과 인력이 좀 우리보다 많게는 5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키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사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어떤 증대가 좀 필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이제 계속 이제 정부하고 국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관계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예. 어떤 그 기사가 지금 사이버 보안의 어떤 중추적 민간 분야의 중추적인 어떤 핵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중요성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보안관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관제는 뭡니까? 보안관제는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대응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관제탑에서 비행기의 어떤 뜨고 내리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감시하고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보안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안 관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어쩌면 키사보다도 특정한 개별 기업들의 어떤 보안 관제 시스템의 어떤 규모나 인력 모든 면이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 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키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안 관제의 인원이나 그 내용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예, 물론입니다. 그들과 협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사이버 침해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키사에서는 시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타스는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서 수많은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면서 유사한 어떤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서는 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키사의 인력의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동적으로 모니터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탐지하는 것도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과제고요. 저희 키사 직원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 기업들, 우수한 어떤 능력을 가진 보안-사고 분석 능력을 가진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 지정 제도를 갖다가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이라는 것이 엄청 사회를 편하게 만들어줬지만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또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 임기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보안 사고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많은 사고와 사건을 접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전체를 이게 좀 굉장히 공포에 몰아넣었던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마 이 사건은 월패드에 있는 어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이제 그 SNS에 이렇게 막 뿌린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안의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서 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긴급 보안 조치를 한다거나 현장 조사를 하고 공격지 분석을 해서 차단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긴급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청과도 협업을 했고 이 사고를 저지른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원인 분석은 이제 월패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좀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설정한 것도 발견했고요. 이런 원인 분석에 넘어서서 그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경찰청과의 협조도 열심히 해서 결국 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범인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검거하는 데 우리가 좀 기여를 좀 했었습니다. 예. 뭐 저도 기억하는데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모니터 네, 를 맞습니다. 통해서 이제 안의 내용을 촬영해서 그걸 유통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 계획도 있습니까? 사실 그때 사건 이후에 이제 법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아파트에서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런 월패드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반드시 보안 점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의무사항을 법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이버 공격에서 보면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도 있지만 해외에서 오는 공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을 이제 국가발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의 어떤 그 해커들 또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한 어떤 사이버 공격도 있지만 다른 국가 IP를 경유해서 오는 사이버 공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통해서 오는 사이버 침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꼭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국가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응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간 분야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유발하는 국가발 사이버 공격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청과 함께 국가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대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특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이버 또는 사이버 공격의 성격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대립 있죠. 그것을 네. 또 성격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사이버 전에 준하는 어떤 공격을 앞으로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키사만의 어떤 그 민간 분야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관군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아마 저 국가발 어떤 사이버 침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앞으로는 단순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서 좀 능동적 대응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공격하는지 좀 정확히 분석해서 원점에서부터 공격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나 그런 노력도 같이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뉴스 통해서 보면 이제 해커 대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민간 기업에서도 실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도 보는 곳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 보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수준을 이렇게 딱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진 않지만요.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라는 것을 국제 기구가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어떤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계 4위를 했습니다. 네, 세계 4위를 했고 아마도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 최강국입니다. 사실 경영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속한 과기정통부 정부 입장에서도 사이버 보안 수준을 좀 더 높이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2위권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해킹 대회 이런 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어 우승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해킹 대응 수준, 사이버 보안 기술적인 수준은 그렇게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정과제를 통해서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있어서요. 네. 아마 글로벌하게 비교해도 우리 사이버 보안 수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해커들 중에서 보안 기술을 취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자들을 좀 양성하는 대회도 좀 많이 있던데 이 화이트 해커가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화이트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잘 파악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화이트 해커의 능력을 좀 악용해서 범죄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모든 화이트 해커 그러진 않겠지만 화이트 해커들도 보안 취약점 점검하고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안전 또는 윤리적인 어떤 해커로서 이렇게 약간 이제 범죄로 이제 유혹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이트 해커를 보유한 기업에서도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챙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화이트 해커가 보유한 어떤 해킹 기술들이 누구나 쉽게 이제 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예를 들면 다크웹을 통해서 네. 해킹 방법들이 공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또 해킹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나이 어린 젊은 애들이 호기심 삼아 해킹을 하는 그러다가 범죄로 발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킹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삼성전자를 공격했던 랩서스라는 어떤 글로벌 해커 집단이 나이가 10대들로 알려졌고 일부는 이게 좀 검거가 됐어요. 영국 런던 경찰청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10대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해킹 범죄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돼서 화이트 해커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그런 잘못된 이미지는 좀 개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좀 전에 이제 사이버 범죄, 해킹 범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행하는 범죄가 좀 다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이버 범죄 또는 해킹 방법이 기술 발전하고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범죄 방법이 사이버 공격 방법이 이제 특정한 PC에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심는 거라든지 어떤 칩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USB를 꽂는다든지 굉장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적인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회해서 또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보안 보안 장치 같은 것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보안 시스템을 또 악용해 가지고 또 고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격한 사례가 높아지고 있어서 해킹 범죄 자체가 굉장히 기술 고도화하고 있고요. 가장 큰 최근에 우려되는 현상은
이 범죄가 이제 비즈니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 어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네. 돈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암호 네. 풀어줄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런 그렇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얻다 보니까 누구는 해킹을 하고 누구는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마케팅 마치 한 기업을 운영하는 듯한 사이버 범죄 집단이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의 어떤 지능화, 고도화, 어떤 수익 사업화, 비즈니스화 이런 현상들이 아마 최근의 사이버 범죄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해서 좀 우려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좀 각별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신의 트렌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AI입니다. 키사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좀 수행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그 AI와 보안의 관계는 굉장히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안이라는 것은 AI가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물리적인 보안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했는데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동적인 대응이 있죠. 자동화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분석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AI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AI를 잘 활용하는 AI 보안 기업들, 유망 기업들을 이게 지원해주고 해외 진출, 수출도 지원해주는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AI 보안과 관련한 여러 트렌드나 이런 쟁점들 또 정책적인 현안들을 토론할 수 있는 AI Security Day라는 세미나를 연 3회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지금 한 10여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AI 보안과 관련한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관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경영평가 잘 받는 거죠. 뭐 A, B, C, D가 있지만 네. 제가 뭐 우수한 A까지는 아니지만 B라는 어떤 준수한 성과를 2년 연속 제가 임기 동안에 받은 것이 가장 크죠. 근데 아마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은 뭐 잠시 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좀 서먹서먹하고 좀 경계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봐서 제가 임기 동안에는 직원들하고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뭐 365일이라는 뭐 1년 동안 직원이 한번 통계를 냈는데 180번 넘게 제가 직원들을 만났더라고요. 밥을 먹든지 뭐 술 한잔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더니 직원들이 이제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멀리서 만나도 이제 인사를 하고 가까이 지내고 좀 친한 척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소통한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좀 이제 나주라는 지역에 가 있는 키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직원들의 얘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많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방 이전한 이후에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지방에서 살면서 어떤 인생의 로드맵 있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옮겼을 때 나의 어떤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키사 오기 전에 이전에 약 6년간 진천에서 이전 연구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이전해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기관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기관의 어떤 직장의 선배로서 좀 뭐 따뜻하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 이전하고 이후에 이제 뭐 결혼을 하기 힘들어하는 또 좀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또 인생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죠.